네, 잘 쉬셨습니까? 앞 시간에 체면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눈치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눈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인 눈과 청량이나 값을 나타내는 치라는 한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로서 눈에 의한 청량, 즉 어림잡은 청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뭐 눈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눈치. 본래 이제 글자의 뜻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람 관계에서 통용되는 문화 심리적인 특성으로서의 눈치는 이 눈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 즉 정확한 마음의 청량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자신의 의중이나 내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을 때 간접적인 단서나 상황으로 미루어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하는 상황. 그게 눈치죠. 뭐, 그렇죠. 뭐, 눈치는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하는 거. 그것을 눈치라고 하죠. 눈치는 위계적인 가족과 사회에서 종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성된 개념이며 외부적 암시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배우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체면 문화이지만 또 체면 문화가 더불어서 전형적인 우리 눈치 문화죠. 우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죠. 네. 사실 이것도 내가 결국 집단성인데 다른 나라를 보면 거의 눈치를 안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사실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죠.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본적인 눈치는 있어야죠. 예. 너무 눈치 없는 것도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죠. 이 체면과 더불어서 너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죠. 물론 물론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만큼 뭐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눈치 문화이기 때문에 눈치는 뭐 많이 보죠. 네. 눈치는 사실 많이 보는 편이죠. 임태섭은 눈치 문화의 형성 배경을 또 유교적 가치관의 의사소통에 찾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의 가장 기본에는 다 유교가 깔려 있습니다.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유교적 기독교, 유교적 불교, 뭐 모든 것이 유교가 다 깔려 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여기 보시면 유교에서는 어질인의 실천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어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유교에서의 인의 가르침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너무 많이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자신의 마음을 말로 풀어 전달하기를 꺼려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적 표현보다는 비언어적 수단과 주변 정황에 의존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습관을 가지게 했다. 실제로 언어학자가 연구해 본 결과 말에 의해서 의사소통되는 것보다 행동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의사소통은 한 20% 정도 10몇 %밖에 안 되고 우리의 행동이나 제스처, 표정을 통해서 비언어적 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70% 이상이에요. 80%예요. 그러니까 본래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눈치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진심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제대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눈치를. 그 조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치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 문화에 남아있는 거죠. 또 눈치 없이 행동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톡 튀는 행동들 싫어하죠.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젊은 시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젊은 세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젊은 세대라고 해서 눈치 안 보는 건 아니죠. 여전히 눈치를 보죠. 뭐 교수들 눈치도 보고 선생님 눈치도 보고 부모님 눈치도 보고 뭐 전혀 눈치를 안 보진 않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약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실이죠. 예. 따라서 한국인은 말 이외에도 상황과 맥락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진위를 찾아내는 기술이 필요했고 눈치는 이러한 문화적 양식에서 발달된 태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눈치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 거지? 왜 저 말을 하지? 그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눈치 보는 거죠. 그 눈치를 살펴서 그것을 이제 인식해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눈치 문화와 함께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은요,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수치심은 자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항상 비윤리적 행위의 반작용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수치심은 자신의 내부 주관적 감정이지만 자기 안에 내면화시킨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내면화시킨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 혹은 자기가 타인들이나 자기 자신에 의해서 가치 있게 여김을 받는 태도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죄책감은 수치심에 반해서 죄책감은 수치심과 비슷한 감정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내재화된 양심에 따른 도덕적 기준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수치심은 뭐냐면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 때 그 틀에서 벗어났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수치심. 여러분은 어떤 때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수치심을 굉장히 굉장히 사실 강하게 느낍니다. 사실 다 결부된 거예요. 체면 문화와도 결부되어져 있는 거고, 여러분, 눈치 문화와도 다 결부되어져 있는 거고, 수치심도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국의 문화심리적인 안목에서 보면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수치심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그 틀 속에서 생각해 봤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게 훨씬 많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이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가 집합주의적 성향으로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 규범보다는 타자와, 이게 중요합니다, 역할 기대, 타자와의 역할 기대와 관련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부모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어떻게, 이런 각 사람에게 기대되어진 역할 기대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잘 수행했느냐 수행하지 않느냐, 이건 죄책감이 아니죠. 잘 수행했느냐 수행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당의 그 기준 틀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규범 위반에서 발생되는 죄책감이 개인주의 문화의 특성을 띠고 있는 서구 문화와 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반면에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수치심은 집합주의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 문화와 보다 더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는 주로 죄책감을 느끼는 반면에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을 훨씬 더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훨씬 더 느낀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이 수치심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훨씬 더 죄책감보다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지 않나요? 이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수치심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면, 조선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면, 자, 어느 양반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느 양반집에 불이 났는데, 이제 아가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여러분, 아가씨가 아니라 양반집 교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구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종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그 양반집 교수,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딸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아가씨나 여인을 안고 내지는 업고 나왔습니다. 안고 내지는 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업고 나왔으면 여러분 당연히 그 여자는 고맙다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네,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 옛날 여자들은 목매다가 자살한다니까요. 왜? 종놈이 나를 업고 나왔다는 거예요. 감히 내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수치심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인의 수치심 문화예요. 사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의 수치심 문화를 대변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수치심 문화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 체면 문화이기도 하고, 이건 또 체면 문화이기도, 눈치 문화이기도 하고, 또 수치심 문화이기도 한데,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있죠. 서양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양에서 여자 목욕탕에 혹은 호텔에 여자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여자들은 그거 빨리 뛰쳐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중요 부위를 가리고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어디를 가립니까? 얼굴을 가리고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수치심 문화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쪽팔린다, 쪽이 팔린다, 얼굴이 팔린다라고 하는 이 수치심이 굉장히 사실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N번방 사태에 보면 얼굴을 갖다가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다. 사실 외국은 다 공개하거든요. 그럼 그냥 공개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이번에도 이 얼굴을 공개하니 많이 굉장히 그런 걸 갖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여러분 체면 문화이기도 하지만 수치심이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살았는데, 아니 이제 검찰의 어떤 조사가 들어오니까 전 국민들 앞에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 한국의 심성 속에, 문화 속에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뭐 대기업의 회장들이나 종종 뭐 어떤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범죄와 연루되어졌을 때 뭐 자살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런가?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이 아니에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 문화,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 속에 아주 강하게 사실 남아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인은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은 수치심을, 사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여러 나라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좀 그게 좀 덜합니다. 우리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부끄럽게 만들면 참지를 못해요. 예, 참지를 못해요.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인의 문화, 이게 서구 문화와 서구 사람들은 죄책감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는데, 한국인들은 이 수치심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안 되는, 한국 사람들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굉장히 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내가 이 수치심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안 그럴 수 있어요. 수치심 문화가 아닐 수 있어요. 인도 같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인도에 있을 때.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이건 어떤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은 죄책감도 없고 수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도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인도에 있을 때 자주 가는 찻집이 있었는데, 그 찻집에 이제 주인이 있고 주인과 함께 일하는 그 찻집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제 돈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아주 큰 돈, 우리나라 같으면 몇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폐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일하는 아줌마가 그 돈을 발로 살 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밟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인 지나가면 자기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이구, 여기 돈이 떨어져 있네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드러났으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또한 죄책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죄책감도 없습니다. 주인도, 이 돈을 찾은 주인도, 그럼 이 일하는 여자를 굉장히 뭐라 해야 되잖아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힌두교의 신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해 안 되시죠? 우리의 문화에서 보면 우리의 문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여러분이 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요. 왜? 나는 수치심 문화인데. 나는 수치심 문화인데 상대방이 그거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뭐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또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